시청자 여러분, 맞점하고 계십니까? 네, 경제 정보로 밑반찬도 살짝 깔아드리겠습니다.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목요일 돈 되라 해외 경제 순서부터 알아볼 텐데요. 일단 1994년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단계인 0.75%로 파격 인상했습니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임선우 외신캐스터와 함께 국제 뉴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표정 보아하니 오늘도 뭐 이렇게 썩 좋은 뉴스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죠. 네, 먼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30여 년 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어요. 네. 이제 그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압박을 해왔는데 이제 연준이 공격적으로 이래 대응하고 나서겠다 하자 반응을 보인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는 이제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다음 달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이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할 만큼 인플레가 심한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나스닥이 살짝 올라서 저는 약간 또 표정이 좀 밝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하는 깜짝 반등세라는 의견들이 더 많아서 사실 뭐 좀 조금만 한 발 앞을 내다보면 이렇게 막 좋은 전망들이 없어서 오늘도 아주 차분하게 말씀 주셨는데 말수가 상당히 적어졌죠. 네, 참 웃고 지금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또 금리 고민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자세히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연준이 이틀간의 FOMC 회의 끝에 결국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1994년 이후 28년 만인데요. 이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준 금리가 1.5에서 1.75%로 뛰었는데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0.25%포인트 인상으로 긴축을 시작한 뒤에 이제 5월에 0.5%포인트 그리고 이달에 0.75%포인트로 계속해서 긴축 강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약간 구간으로 설정이 돼서 이제 1.5에서 1.75% 구간으로 이제 뛴 건데 일단은 뭐 원인은 당연히 우리가 여러 번 짚었지만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있구나, 빨리 잡아야겠구나라는 이런 아뜨거 심정으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연준 위원들도 의견이 뭐 엇갈렸습니까?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쪽 뭐 자이언트 스텝 밟는 것이 맞다라고 모였습니까? 네, 보면 연준 위원회 11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뭐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네.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캔자스시티의 에스더 조지 총재만 이제 반대표를 던지긴 했는데 그러더라도 0.5%포인트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이제 강경한 긴축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0.75%포인트 인상에는 딱 잘라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어왔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이제 지난달에 발표를 했죠. 지난달에 발표를 한 대로 이제 9조 달러에 육박한 대차 대조표 축소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좀 이제 빨아들이면서 긴축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전망치도 우리가 항상 이 전망치에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럼 그게 이제 경제 정책에 나오게 되는 기본 바탕 베이스 자료가 되니까요. 전망치도 또 수정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준은 성명에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압박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공급망 차질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1.7%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물가 상승률도 4.3%에서 5.2%로 상향했고요. 이제 연준이 올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은 2%대인데 그만큼 이제 공격적인 긴축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강력하게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전방치도 뭐 거의 지금 1%포인트씩 다 어긋나서 네. 성장에는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전방치가 약 0.9%포인트 하향이 됐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더 올랐고 9%포인트 상향이 됐고. 맞습니다. 이거 뭐 일반 서민들한테는 뭐 좋은 소식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는 어려워지고 지갑은 얇아지고 또 물가는 비싸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임원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 달에 또 나오는 그 스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들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이 발표된 직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눈이 쏠렸는데요. 네.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지목하면서 잡기 위한 수단과 결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음 달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성명에서 2%까지 낮추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또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리스크 여러 요소들이 나오면 이제 정책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구두로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은 걸 수도 있고, 실제로도 인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의장의 입에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일단 짚어주셨듯이 최근까지 이제 연준이 예고했던 거는 이제 빅스텝 정도였잖아요. 0.5 정도였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급변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나 물가 때문인데요. 이제 지난 10일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특히 연준 고위 인사가 이제 통화 정책 관련 발언을 차지하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연준의 의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기자인데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이제 연준이 이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뒤에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이 이제 기사를 인용해서 전망치 수정에 나섰고요. 여기에 웰스파고, 도이치방크도 합류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도 이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낸 점도 이들이 전망치를 수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왔더니 그때부터 상황이 되게 급반전됐다. 그래서 혹시 뭐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 좀 흘린 거 아니냐, 연준 쪽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보도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이제 결과도 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99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세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약 30년 맞습니다. 만에 이례적인 움직임인데, 이제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죠. 이제 올해 FOMC 회의는 총 4차례 남았습니다. 이제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4차례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은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겠다. 가능한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다만 경제 상황이랑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을 했을 때 그에 반해서 그 전망에 따라서 달리될 것이다라고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어요. 이제 연준이 경제 전망과 함께 점도표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 말까지 3.4%로 올릴 계획인데 이제 앞서 3월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 수준으로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1.5%포인트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3.8%, 또 2년 뒤인 2024년에는 소폭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담긴 뭐 점도표나 또 경제 전망도 함께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이 이제 그러면 인상 기조를 이어갈 거는 거의 이제 확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계속 지난 시간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이제 연준이 올해 GDP 증가율을 기존 2.8%에서 1.7%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그래서 2%를 밑도는 건 이제 사실상 경제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연준이 공식화했다라는 분석이 외신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플레이션 붙어가지고 런치플레이션부터 뭐든지 지금 다 뛴다라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좀 시름이 깊어지실 수도 있는데요. 연준 움직임에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중앙은행들도 또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또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연준을 시작으로 연쇄작용처럼 이제 다른 국가에서들도 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먼저 유럽의 중앙은행이죠. ECB는 7월에 11년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가 똑같아졌어요. 1.75%로 똑같아졌는데, 이제 한은은 이번 달에는 열지 않고 다음 달 13일에 금통위를 열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달 13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2%로 올리거나 혹은 빅스텝을 밟아서 2.2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가 4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한은의 금통위가 열리고 바로 2주 뒤에 네. 또 미국에서 FOMC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예고한 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단행한다면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한은은 이제 1950년 설립 이후에 단 한 번도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를 단행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은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지금 금리가 같아져서 혹시 이제 미국의 금리가 더 뭐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대규모 우리 쪽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외국인 투심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기준금리를 그러면 올리는 것도 시원하게 결정할 수는 없겠죠. 올리게 되면 정말 이 가계경제, 우리 부채 그야말로 이제 직격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격차가 이제 만약에 계속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로 올리고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언론들이나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미국이 이제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가 3.4%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뭐 높은 수준이 되려면 이제 현재 1.75%에서 최소 2%포인트 올려서 3.75%는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1월 초에 최대 연 5% 중반에 그쳤던 4대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연 6.97%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오늘부터 또 7%를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미국이 계속 올리고 또 우리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올해 안에 대출 금리가 최소 8%를 넘길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가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이 아까 말씀드린 역전 현상, 금리 역전 현상이 한 차례 발생한 적이 있어요. 2018년에 한 차례 발생해서 한 2년 정도 이어졌는데, 이제 당시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한은이 이제 섣불리 나서진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역시 이제 뭐 그러니까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서 금리 역전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약간 뭐 선진국 쪽으로 더 몰리거나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또 실제 그 사례에서 잘 버텨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바로 무조건 한국은행이 결정하면서 이 기준금리를 올려야겠다라는 결론만 내지는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증시가 요동치면서 이제 세계 부자들의 자산도 크게 줄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과 좀 비슷한 소식을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세계 50대 부호였는데 이번에 500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네. 참 다들 이제 지갑에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모양새인데, 네. 이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요, 세계 500대 부의 자산이 올해 들어서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조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움직임에 나서면서 이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주된 원인인데요.
이제 뉴욕 증시가 폭락한 이제 지난 13일 우리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렀는데 그죠? 예. 이제 당시 하루에만 2,060억 달러, 26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팔기 전까지는 내 수익도 아니고 내 손실도 아니긴 한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막 줄어들고 하면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봤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요동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 CEO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요. 이제 무려 110조 원이 줄었습니다. 110조 원이 줄었고 110조 원, 네. 네, 그리고 늘 저희 코너에서 빠지지 않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732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2위를 기록했고요. 이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도 653억 달러 자산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가상 자산과 주식과 같은 이런 자산들이 가치가 올해 들어서 폭락하면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 불리기가 예전만큼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증시와 더불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굉장히 이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서 좀 비판을 세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인데 이제 빌 게이츠가 가상자산은 더 큰 바보 이론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큰 바보 이론. 그럼 그 전에 이제 네. 바보 이론을 얘기를 했었나 보네요. 이게 뭐 이론 앞에 붙을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바보 이론. 약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일단 뭡니까 이게?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네. 이제 바보가 네.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에 투자를 하면 이보다 더한 바보한테 더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꼴이다라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또 가상자산 시장에서 또 떠오르고 있는 NFT 대체불가 토큰에 대해서도 이제 유명 NFT죠. 지루한 원숭이 NFT를 콕 집어서 이 디지털 원숭이들이 세계를 엄청나게 바꿀 것이다 라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네. 저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 그러니까 실제 가치를 명확하게 사실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 뭐 잘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다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데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검색을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다 바보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약간 그만큼 괜히 네. 기분 나쁜데 일단 맞습니다. 뭐 엇갈린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최근에 너무 큰 변동과 여러 가지 사건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이제 이 같은 좀 비판적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에는 이제 최근에 테라 우리 한국산 코인이죠. 테라와 루나 사태도 있었고 또 네. 거래소 셀시어스가 인출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지는 여러 번 또 전해드렸죠. 여러 예. 가지 소동들이 있었는데 음. 이런 소식에 이제 가상 자산은 폰지 사기 그러니까 다단계 금융 사기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판론이 커지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대장격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 선을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말 이후에 최저치인데 11월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 70%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3조 달러 육박했던 전체 시총의 규모가 이제 7개월 사이에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가상자산 계속 얘기하면 또 힘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업계 소식도 들어보죠. 전기차 관련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네요. 네, 새벽 사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좀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체 어디가 있으실까요? 테슬라죠. 뭐. 테슬라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인데 이제 최근 미국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자율주행 사고 10건 중 7건은 테슬라였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최근 10달간 집계를 했는데 총 392건이 집계가 됐어요. 이제 그중에 70%에 해당하는 273건으로 테슬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네. 이제 지난해 6월 이제 관련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한 이후에 내린 첫 집계여서 그 의미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야, 이거 테슬라 이 악명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기차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만 이렇게 유독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이제 당국이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붙였는데요. 이제 보고서만으로 안전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업체별 뭐 차량 수라든지 운전자들의 사용 빈도 등 일 같은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외신들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탑재한 차량의 비중이 많고 또 전체 대수도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떤 조사 결과가 조금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유독 이제 불안한 차다라고만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세부적으로 다양한 더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고 네. 일단 전체 대수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많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그래도 이런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 만큼 당국이 조금 뭐 안전 관련해서 뭐 조치를 한다든지 뭔가 대응이 나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안심할 수만 없는 게 이 같은 조치가 나온 뒤에 이 같은 집계가 나온 뒤에 당국이 더욱더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두 건의 정식 결함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더욱더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아이폰 위탁 업체로 잘 알려진 폭스콘도 전기차 사업에 또 박차를 가한다고요? 네, 이게 요즘 트렌드 같은데 너도 나도 전기차에 좀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혹시 폭스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어떤 기업인지? 뭐 아이폰의 위탁 업체로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대강 알고 있는데 네. 대강. 그래서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아이폰 최대 위탁 생산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요. 이제 전기차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자동차 제조 쪽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조금 주목을 하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우리 대륙의 실수로 부르는 화웨이도 전기차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디폴트 상태로 말이 많았던 중국의 최대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도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폭스콘이 전기차 배터리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공장 착공에 나섰어요. 예. 그래서 폭스콘이 2020년 말에 전기차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자체 전기차를 선보이기도 했고 또 차량용 반도체 산업까지 진출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점점 더 자신들의 생태계를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태국에서 또 1조 3조 원 규모의 전기차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고 전기차 위탁 생산, 그러니까 아이폰 위탁 생산에서 전기차 위탁 생산 사업까지 손을 뻗으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기차까지 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한 줄 외신 이번에는 또 시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짧게 한번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핵심만 한번 싹 한번 짚어주시죠. 그럼 오늘은 깔끔하게 딱 두 개만 꼽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새벽 사이에 이제 또 뉴미디어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구글 유튜브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 쇼츠의 월간 시청자가 15억 명을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쇼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선두주자 그리고 최대 경쟁자인 틱톡을 겨냥해서 내놓은 서비스인데요.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억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처음으로 앞질렀어요. 근데 이제 양사의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이제 유튜브의 쇼츠가 틱톡과 경쟁해서 유의미한 존재감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라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요? 또 이제 유튜브의 올해 1분기 광고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4% 늘었는데 지난해 280억 달 우리 돈 36조 원을 벌어들였고 이제 이 쇼츠가 새 효자 상품으로 등극하면서 투자를 더 키우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뉴미디어의 새로운 어떤 시청 습관에 맞춘 유튜브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자, 네. 이케아 얘기 네. 짧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케아 가구 업체죠. 이제 세계 최대 가구 업체인 스웨덴의 이케아가 탈러시아 행렬에 합류를 했습니다. 다 지금 탈러시아인데. 네, 맞습니다. 뭐 맥도날드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 등등 계속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줄줄이 발을 빼고 있는데 이케아도 이제 러시아에 있는 공장들을 전부 매각하고 사실상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연준 발표도 있었고 정말 전쟁 같은 며칠을 보냈는데 주요 외신들을 또 쏙쏙 잘 꼽아 주셨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이번 순서는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 전략 팀장 모시고 주식 시장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 장 상태 네, 어떻습니까, 팀장님? 지난주와는
반대 분위기입니다, 전혀. 그렇죠. 네. 네. 어제와 또 다르게 또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 버렸는데요. 참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지난주에 게. 혹시 예측하셨습니까? 이 정도일 줄? 지난주 같은 경우 솔직히 예측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대신에 어제 시장 빠지는 거 보고 어제 시장을 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트랩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함정일 수 있겠구나. 더 빠진다고 꼬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경험상. 그 지난주에 제가 종목별 등락 현황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최근에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1,300 종목이 넘어갔거든요. 네. 상승 종목 수가 70 종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라고 하셨는데 압도적인 하락 종목들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이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건 네. 어찌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참 늘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그 지적해 주셨는데 네. 항상 주식시장이 같은 이슈인데 어떨 때는 이게 호재로 반영됐다가 어떨 때는 또 악재로 반영됐다가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네. 이게 보통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호재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스텝이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요. 시장이 도리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자이언트 스텝 이제 뭐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0.75% 포인트 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그 전에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네. 0.75는 생각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밟고 하니까 이게 또 금리 인상이 앞으로 다음 달도 그렇게 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기습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이게 선반영. 선반영을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월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아마 바이든이 계속 뭐라 그러니까 뭐 저 내피셜이긴 하지만 조금 짜증이 났던 게 아닌가. 예 이러면서 에잇 이러면서 아니, 뭐 연준 위원들도 거의 뭐 압도적으로 네네. 11명 중에 10명이 뭐 네. 0.75 가 네. 진행시켜 네. 해버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 가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좋진 않은데 우리는 네. 참 힘든데. 네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물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네. 건데 현재 지금 자이언트 스텝 에 따라서 네. 우리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도 어쨌든 네네.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도 좀 대응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단지 그동안 0.25%였는데 0.5%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0.75%를 할 것인가 그 고민이 남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네. 사례가 있나요? 0.75를 올리거나 0.5를 없습니다. 올리거나. 단언코 제 기억이 맞다라면 없습니다. 야, 정말 그냥 모든 게 요새는 네. 늘 이례적이라는 거. 그 뉴스 만드는 분들은 이게 사실 다 뉴스거리가 네. 많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정말 이게 충격적으로 네네.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결국 문제였잖아요. 네네.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사실 이제 이 전망치 네. 이런 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전망치가 지금 4.3에서 5.2로 올라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 노트북의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60만 원이 되고 7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허허. 그러면은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미래 사는 것보다 지금부터 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 뭐 어떤 목표 수준이나 원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연준이나 네네. 이런 데서도 이 정도로 좀 컨트롤 해야겠다. 뭐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2%였어요. 2%인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이렇게 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코로나 이전에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안 올라가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데는 갑자기 공급망 이슈 나오게 되면서 이게 디플레가 인플레 쪽으로 그러니까 손바닥 딥스 그냥 뒤집어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네. 수 있나 이게?
죄송하지만 저도 몰랐고요. 네. 이거는 이게 또 정말 사실 뭐 네.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제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사이드 쪽에 네네.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것만 겹치는 네네. 상황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코로나는 예상을 못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솔직히 일정 부분 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러시아가 상당히 기분이 많이 이전부터 상했었거든요.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이제 가스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레드 하츠라든지 노던 라이트라든지 가스관이 세 개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 노드스트림 2라 그래가지고 이게 북쪽 북해 쪽으로 이제 가스관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왔어요. 트럼프 정권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러시아가 조금 신기가 많이 상했었고 그러면서 결국 오펙에서 탈퇴하는 계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크림반도가 거의 섬처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지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뭐 이유 때문에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천연가스 노이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네네. 약간 뭐 러시아하고 좀 뭐 친밀한 관계다 뭐 네네. 이런 상황도 있어서 그때는 좀 참았는데 바이든으로 바뀌고 나서 막 네네. 나토로 또 막 뭉치고 뭐 이러니까 러시아가 좀 이제 네. 열받았던 거를 아예 뒤엎자 뭐 이런 식의 지금 네네. 강대강의 대결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미국 얘기는 그렇고 전 세계 얘기는 그런데 우리 얘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지금 정부의 어떤 시장 안정책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딱히는 없어요. 딱히는 없고 지금 뭐 바이백 얘기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백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어릴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누구 찾으면 엄마 찾잖아요. 엄마 찾죠. 그죠. 그렇죠. 예. 시장도 똑같습니다.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꼭 해결해줄 슈퍼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슈퍼맨이 아시겠지만 중앙은행 아니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얘기를 이제 시장으로 갖고 오게 되면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 문제, 결국은 네.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금리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음. 그게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바이백이라고. 그러니까 채권을 조기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라는 게 채권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채권과 채권 금리는 반비례입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금리는 올라가고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은 바이백 채권을 이제 정부로 조기 상환시킨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풀려 있는 채권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채권을 흡수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채권 금리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도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시중의 금리가 3% 이상 올라간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바이백을 통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시중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바이백 이제 한 2조 정도 바이백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뭐 그 금요를 늘린다 그러니까 어쨌든 슈퍼맨이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제 시중에 3% 넘는 금리가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조금은 이제 정체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 요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금리는 올리더라도 이렇게 시중금리를 조금 안정화하는 네네, 효과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진짜 정부가 쓸 수 있는 방책이 뭐 사실 그거 말고 크게 뭐가 좀 있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재정 정책이라는 게 수출 기업들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에 어떤 수수를 받거나 아니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부 지원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수요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공급적인 문제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 제품 가격 인상을 좀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 원자재 확보를 나서야 되는데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 확보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지금 러시아 제재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부족해지고 유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곡물이 또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자국의 어떤 식량안보 문제 때문에 수출을 계속 제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이제 액션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있겠죠. 단지 액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원자재 확보라든지 곡물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수입 뭐 다각화, 수출 네네네. 다각화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 뭐 요소수 사태나 이런 것도 보면 그렇죠. 순식간에 뭐 다른 선으로 이렇게 공급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 금융회의도 뭐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네. 정부나 우리 엄마 중에서도 엄마도 여러 엄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큰 엄마 작은 엄마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요. 요건 약간 이상합니다만 네. 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네네. 이런 데서는 또 어떤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네.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영끌족 이게 그쵸. 많이 나서서 아유. 금리 부담. 우리 음. 앞에 사실 우리 임선우 캐스터도 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표정이 지금 안 좋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네네. 망했다고 금리 엄청 오른다고 지금 빌려놓은 게 좀 있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뭐 막 8% 간다 그러고 이러면은 네네. 우리가 빌릴 때는 아마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고 네네. 자금 개혁을 다 그렇게 네네. 세워놨는데 지금 이제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될 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근데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러니까 어떤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차라리 초반에 변동금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리가 오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감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많이 팔았냐면은 거치 이후에 3년에서 5년까지는 고정금리를 하고 5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바뀌는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거 했대요. 네. 예, 근데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대출 받을 당시에는 2%대, 3%대 싼 금리였다가 이게 네. 변동금리를 받게 되면 시중금리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면 그게 2%, 3%가 5%, 6%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자 부담이 갑자기 2배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억 단위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자만 갚기만 해도 불과 이게 몇 퍼센트 아유. 오르는 게 몇십만 원씩 이제 사실 이자만 갚으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라 해가지고 원금도 같이 갚아야 돼요. 그걸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정말 연끌 정도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또 이제 부실 채권 이런 연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감원이란지 또 금감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연체 리스크라든지 부실 채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만났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또 기재부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주식시장 이제 계속 네. 면밀하게 보고 계시고 또 다른 네. 전문가들하고도 이렇게 좀 분위기도 보고 얘기도 네네. 하실 텐데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일단은 이게 사람 성격에 틀리듯이 전반적으로 의견도 다 틀립니다. 좋게 보신 분도 계시고 안 좋게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의 어떤 그 최악의 상황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액션이 나온 거지 다 치유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그래도 반갑긴 하지만 이게 소위 주식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가져야 코스피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대형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답답한 박스권 이런 상황이 좀 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만큼 빠졌는데 지금 삼성전자 약간 뭐 요 정도 올라도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약 오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약간. 전혀 이제 이게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빠진 거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런데다가 네. 심지어 이제 세계적으로 아직 인플레이션 정점은 오지 않았다. 더 최악의 상황이 나와 있다. 뭐 이런 시각들도 많던데 향후 금융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관건은 뭐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슈퍼맨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우리가 공급망 문제에서 이 지금의 사태가 돌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곡물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끝판대장이 유가입니다. 네. 유가가 안정을 좀 찾게 되면 다른 상품이란지 원자재 가격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결국 지금의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어찌됐건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미국의 가장 중동 쪽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 사우디거든요. 네. 사우디가 나서주게 되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시켜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바이든이 갈 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유연성과 어떤 정말 내놓을 생각하고 가는지 아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조금 자존심 좀 세우면 안 됩니까? 자존심 부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네. 늦었다고 생각했다가 정말 늦었다고 지금 그렇죠. 늦었지만 어쨌든 사우디 가서 이게 오펙 플러스의 네네. 거의 그 수장도 어쨌든 사우디잖아요. 네네. 붙잡고 좀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좀 더 내놔라. 네네. 증산 요청을 좀 네. 적극적으로 세게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산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중동 쪽에서 늘리는 거, 하나는 자국 내 쉘 기업들을 달래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자국 내 쉘 기업들이 이제 협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2020년도에 그 마이너스 유가 기억나시죠? 네. 그때 당시 제가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 경유를 990원에 넣었거든요. 와, 아니 부탄가스가 990원 그런 거 아닌가요?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블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2,080원 뭐 엄청나요. 저가 최근에 2,046원이었어요. 싸게 넣으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어디서 넣으셨? 이따가 저쪽에 좀 충북 쪽에서 알려주세요. 내려갔다가 오르는 길에 그러니까요. 기름을 채우고 왔거든요. 네. 지금 뭐 2,080원 막 넘어가더라고요. 아, 심각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뭐 주식뿐만 네네. 아니라 다양한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유가는 그냥 물가의 바로미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고물가 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이 자이언트 스텝이란지 그리고 좀 더 긴 스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요? 유가요? 네. 더 올라가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결국 경기는 소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선구매가 발생이 돼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럼 소비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를 포기를 하잖아요. 악순환이네요. 그죠? 소비를 포기하게 된다. 그럼 제품이 안 팔린다. 그럼 기업의 재고가 늘어난다. 기업의 매출이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를 줄인다. 그럼 다시 또 임금이 그렇죠. 또 가게가 또 어려워진다. 소비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딱 끊어서 정말 슈퍼맨이 네. 좀 나타나줬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그 슈퍼맨이 이제 연준이라든지 이제 정부가 되는 건데 네.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라는 그 암울한 소식들만 있으면 네. 가장 어쨌든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이런 뭐 주식 시장에 네네네. 뭐 여러 상품도 있고 주식 시장 네. 결국엔 다시 주식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근데 항상 시장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항상 시장은 최악일 때가 기회였어요. 지금 어찌 보면 최악에서 지금 어찌 보면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근데 그 진짜 지금쯤이 조금 이제 바닥일 수 있는 건가요? 바닥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시장을 최근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언제부터 봐야 되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6월 달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3,316포인트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79포인트입니다. 고점 대비 25%가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1,439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1,439포인트에서 지금 3,300포인트까지 보게 되면 바닥에서 130%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또. 130%에서 25% 조정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반대로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올랐었던 게 더 지금 떨어지게 되면 조정되니까.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25% 정도 빠진 이 구간이 네.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30%, 35% 가잖아요. 그러면 하락장으로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경험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1994년 이후에 처음으로 0.75%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4년도 그리고 2000년도, 2004년도 이런 사례가 3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보더라도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시장이 주춤했었지 시장이 빠졌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뼈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을 제한시킨 요인들이지 좀 쉬어가는 요인이지 이게 시장을 하락으로 전환시킨 요인은 아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심시켜드리고 싶네요. 다행입니다. 뭐 어쨌든 사실 이제 감기도 낳기 네네. 전에 좀 많이 몸살 나고 아프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낫는 거잖아요. 네네. 약간 그렇다고 믿고 싶은데 네네. 자 그럼 당장 이번 네. 주에 장들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시장이 이제 안 빠진다고 봅니다. 네. 빠지더라도 여기서 좀 출렁임 정도 있을 수 있다면 보지만 더 이상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많이 지금 계좌 잃어보기 싫으실 거예요. 네. 싫으시고 또 반등 나오면은 더 빠질까 겁이 나서 파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무조건 홀딩해야 됩니다. 무조건 홀딩해야 돼요. 팔면 안 돼요. 일단 네네. 덮고 네. 다른 걸 하든지 뭐 운동을 팔면 하든지. 제가 볼 때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거 아. 시간 지나면서 시장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네네네.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6월 달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하락이 나온 거고 언젠가 또 시장이 돌려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의 상황이 완치가 된다라면은 내 종목들이 지금은 좋지 않지만은 그때 가서는 분명히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출연해서 워렌 버핏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시간 부자, 돈 부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그 손해를 보고 있는 시간 비용이 6개월, 1년이 지나게 되면 저는 다 보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개미들이 하루하루 자꾸 보게 네. 되고 하니까 집중하게 되는데 일단은 조금 긴 시각으로 보면 언젠가는 네네.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우리가 멘탈 관리를 좀 네.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팀장님 또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요일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황주연 리얼리티 에셋 대표 모시고 생생한 부동산 경제 살펴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설레가지고 제가 말도 지금 약간 아유, 꼬였는데 제가 더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늘 이 방송 준비하느라 네네. 이제 임장도 좀 더 발로 네. 더 많이 뛰고 맞습니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여러 소식을 전달해 주려고 굉장히 맞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우리 네네. 현장 거의 리포터 형님 느낌으로 리포터. 네. 좋습니다. 우리 황 리포터. 네. 오늘은 또 어떤 동네 이렇게 또 동해번쩍 서해번쩍 갔다 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아마 얼마 전에 다들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제 청와대가 네. 개방이 되면서 이제 북촌과 서촌의 상권들이 좀 살아난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북촌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북촌 좋습니다. 북촌 그리고 뭐 서촌 얘기도 같이 해주신다고요? 서촌도 일단은 뭐 이게 같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오늘 일단 북촌하고 오. 그 다음에 또 제가 서촌을 밀당.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약간 북촌 얘기 들으면 네. 저는 약간 이런 전생이 좀 떠올라요. 아, 전생. 네, 제가 어떤 좀 고관 대작 아, 쪽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는 좀 고귀한 신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딱 그렇게 보이시죠. 지금도 이제 어떤 네. 고관 대작들이 살았던 영향으로 거기도 부자 동네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북촌을 들고 온 이유 뭐 부자분들이 많이 사셔서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상권이 좀 많이 죽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슈가 돼서 제가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그 북촌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떠오르시죠? 북촌 뭐 한옥마을이죠. 한옥마을, 그렇죠. 보통 우리가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가고 그런 곳들인데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제 그 전에 또 북촌의 현재 모습이 또 있기까지 그 동네의 대표적인 특성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 북촌의 한옥들은 이제 1930년대에 계획 아래 지어진 일명 조선집이라고 불리는 이제 도시형 한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은 이제 그런 도시형 한옥들의 감성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그 한옥 하면은 또 기와 지붕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수동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레토로한 감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촌은 좀 제가 표현하기를 기와 감성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와 감성. 네, 이거 기와 외국인들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 선 막 이런 거 곱지 그 않습니까? 네, 유명 곡선에, 네. 네, 외국인 출신 외국인 출신이래. 외국인 그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분도 네네네. 뭐 한옥을 아예 사서 거기서 사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기와 감성. 네. 근데 이 북촌 하면은 삼청동, 네. 한옥마을 네. 그리고 이제 뭐 개동길, 네. 핫플레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디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완전 잘 아시네요. 역시 많이 다녀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북촌의 상권을 간략하게 구분을 해보면은 방금 말씀 주신 대표적인 삼청동이 대표적으로 있고
북촌 한옥마을의 대로변을 따라서 이제 북촌길과 이제 개동길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독 도서관이 있는 자리죠. 예전에 경기고등학교가 있다가 이전한 자리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안국역까지 콤파스로 원을 그린다 생각하고 반지름을 잡아서 쭉 동그랗게 그리면 그 원 안에 모든 상권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촌을 대표하는 말이 있죠. 뭘까요? 뭐예요 그게? 이제 관광 상권입니다. 관광 상권. 네. 예, 예. 그래서 북촌은 이제 대표적인 관광 상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로 여행을 오면은 이제 필수 코스였죠. 그래서 물론 내국인도 많이 붐비긴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이제 상권이 팽창된 곳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한 5, 6년 정도가 전성기였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할 거 없이 이제 발길이 좀 끊기면서 상권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코로나 전에도 이미 뭐 무권리 점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실도 많이 생기면서 뭐 상권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까지 이제 회복을 하기가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가 개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거라는 또 기대감 때문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가 또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라고 하면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과연 이제 북촌의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청와대 개방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 가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상권도 좀 네. 활발해지는 그런 네. 느낌들이 정말 상인들한테는 네네.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럼요.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청와대 사진이 나오고 또 이렇게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진 멋지네요. 뒤에 산과 그리고 이 저 풍경 한옥마을처럼 저런 아름다운 선이 또 우리 청와대 딱 있잖아요. 네네네. 아, 너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네. 지금 거의 뭐 예약하기도 뻥 힘든.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북촌이 2010년대 초반부터는 굉장히 좀 호황이었다가 네, 갑자기 좀 쇠퇴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저희 방송 이제 고품격 돈이 되는 라이브 방송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부동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북촌, 뭐 우리가 한옥 마을, 뭐 기와 감성, 네. 뭐 이런 이제 특징과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뭐 세계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고층의 높은 빌딩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20, 30년씩 된 아파트들을 허물고 다시 높게 재건축을 하고, 또 낙후된 빌라 지역들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북촌처럼 옛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교존이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로 의도적으로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 뭐 규제라는 게 사실 뭐 양 측면이 다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특정 우리가 뭐 문화든지 뭐든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자유 시장 경제에서 약간 그렇죠. 양날의 제약으로 검이- 돼서 그렇죠. 날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북촌의 그 아름다운, 우리가 보기에 그 한옥의 고유 문화들 이런 것들은 지켜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옆에 있던 상권이 쇠퇴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위치별로 좀 상이하긴 하겠지만, 그런 제약 사항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자 16m 이하 고도지구, 자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제 북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다음에 역사 문화 특화 경관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한옥 보존 구역 등등.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16m 이하라는 거는 16m 이상으로 높은 그렇죠. 빌딩을 못 16m 에서 짓는다는 거야, 이제 아예? 20m 아래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구야. 네. 뭐 제약 자체가 사실 일반 뭐 같은 구역, 비슷한 지역에 네.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뭐 이름도 다양하고 한옥보존구역 뭐 이런데, 역사 문화 특화, 또 문화재,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동산 규제하고도 또 다른 조금의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명칭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입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제 업종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권 자체가 또 차분해지고 뭐 정적이게 되고 단순해지는 그렇게 되면서 상권이 발전하고 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뭐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약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그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네.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건물에 들어오는 업종이 네.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북촌은 상권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이제 제한들이 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 가치를 놓고 볼 때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이 선택해야 할지 네. 뭐 이런 거는 좀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건물에 들어오는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업종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트렌드를 바로바로 따라가기도 힘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도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촌은 상권은 이제 건물의 외관 특징은 확실한 곳이지만 네. 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한계를 두다 보니까 뭐 정작 중요한 내실은 많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업종들이 단순하고 뭐 이렇게 단조롭다 보니까 상권도 늦은 시간까지 활발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와중에도 뭐 이런 제약상이 있고 이런 와중에도 정말 전성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버티다 못한 임차인들이 뭐 익선동과 같은 대체 상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는 것도 뭐 상권이 또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안타까운 생각을 얘기입니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북촌이 한참 전성기일 때 뭐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또 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뭐 같은 분하고 가셨습니까?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뭐 경험에서 이제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북촌의 메인은 삼청동이거든요. 근데 삼청동 네. 자체가 역에서도 거리가 멀고 또 오르막이고 메인길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도 뭐 오르막이 많고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권들일수록 사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오게끔 할 수 있는 그 상권이 불러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북촌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이런 단순함 또 이런 뭐 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재방문을 하더라도 뭐 신선함이 없고 뭐 재미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올 때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러다 보니 발길이 끊기면서 좀 상권이 쇠퇴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뭐 한 달 정도지만 일단 청와대 개방 이후에 네. 조금 이제 다른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이제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이제 북촌과 서촌의 상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제 공실이 줄고 있다라는 뭐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뭐 실제로 다녀와 보니까 예전보다는 공실이 뭐 줄긴 했고 또 군데군데 뭐 점포공사라든지 뭐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터다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터파기를 예. 한 건데 신축 공사가 뭐 진행이 되고 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이 뭐 진짜 청와대 개방을 보고 들어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다른 호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청와대 개방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 청와대 개방이 뭐 북촌 상권을 예전 전성기 때 좀 살린다? 그건 내국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청와대 개방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권을 다시 발전을 시키고 그게 정말 반짝하는 게 아니고 좀 지속적이고 확장을 시키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런 제약사항들을 완화를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근데 또 쉽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오래전에 이 북촌에 규제를 잠시 완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지역 특색에 맞지 않는 난개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상권이 이제 발전하는 데 제약들이 있었고, 근데 물론 어쨌든 북촌도 지금의 그런 북촌스러움, 우리가 뭐 북촌스러움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당연히 뭐 보존하고 이렇게 이어가야 될 가치와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북촌은 뭐 소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광 상권이라는 특징으로 오히려 해외 관광객들을 통해서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상황들이 네. 조금 이제 나아진 상황에서 지금 뭐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그렇죠. 줄어들고 해서 네네. 없어지거나 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것 같기도 하니까 네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한류 열풍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좀 그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BTS, 아, 방탄소년단, 혹시 아미 그럼요. 아미죠. 아미세요? 네,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뭐 우리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아주 대단한 업적과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뭐 또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이 자유로워지면은 이 북촌이 또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언젠가 한번 다시 북촌이 예전 전성기 때처럼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찍어오신 사진들 조금 또 한번 보면서 말씀 네네. 나눠볼까요? 일단 뭐 찍어오신 부분도 보면 네네. 뭐 뭔가 개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예쁜 카페들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네. 게다가 이제 뭐 아까 이렇게 완전히 이거 자체가 중장기적 큰 호재다라고까지는 평가하기 그렇지만 네네네. 청와대 개방이라는 최근에 이제 네. 호재가 또 있으니까 네네. 이런 반사이익도 조금 생각을 한다면 네. 어떻게 지금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들어갈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생각은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을 보면 섣불리 들어가실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네. 투자하고 컨설턴트 하시면 좀 들어오라고 해야 네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또 신중하라 그럽니까? 저는 항상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뭐 북촌 상권은 우리가 내국인보다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더 기대를 해봐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종식에 따라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게 언제가 정확하게 종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 해외 관광객들로 인해서 북촌이 옛날만큼 또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도 있지만 우리가 또 단기적인 그런 지금 부분도 사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더 크거든요. 투자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보더라도 이 북촌은 좀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촌에 있는 토지의 용도가 대부분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 뭐 건축에 대한 제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항상 네. 키워드가 밸류업, 지금의 맞습니다. 가치에서 얼마나 나중에 좀 더 부가가치가 생기고 네. 더 올라가서 내가 그만큼 베네핏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네네. 사실 가장 투자의 기본일 것 네네.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북촌은 조금 이제 여러 상황들로 맞습니다. 어렵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뭐 상권이 뭐 아무리 좋아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 하더라도 내가 밸류업을 할 수가 없으면 지금 시점에서 웬만큼 싸게 사지 않는 이상 임대 수익이든 뭐 향후의 매각 수익이든 그렇게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또 좋은 매물을 뭐 내가 샀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향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나의 다음 사람이 이제 내 것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분도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뭐 토지의 활용 가치가 낮다. 그래서 수지 타산이 안 나온다. 하다못해 사옥이라도 지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도 매각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 수익률 자체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래도 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시세 네. 살짝 한번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북촌에 나와 있는 이제
팔겠다고 시장에 내놓은 매물들을 기준으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입지가 좀 괜찮고 상권이 있는 곳들 위주로 보면 적게는 평당 9천만 원에서 많게는 평당 1억 2천만 원 또는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1억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북촌의 그런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뭐 토지 활용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북촌보다도 상권이 좋고 그다음에 북촌보다도 토지 활용 가치가 더 좋은 곳들의 평당 가격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비슷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를 하실 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좀 북촌 상권이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꼭 필요에 의해서 북촌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정말 좋은 입지 또 좋은 매물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격도 좀 잘 협의를 보셔가지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신중해라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네. 어디서든 사실 핀셋같이 이 컨설턴트들은 네. 맨 눈으로 찾아낼 수 있는 곳들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북촌에 내가 꽂혀 있다,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 그분들 노하우를 보면 또 북촌 투자를 염두에 둔 분들이 또 후배들이 좀 또 배울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뭐 북촌 상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참고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왔는데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연장선인데 이제 업종과 아이템의 중요성입니다. 혹시 뭐 빵 좋아하세요? 빵? 빵 지금 네. 다이어트인데 네. 왜 보여줍니까? 그건 엄청 나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겠네 또. 네, 아, 이게 지금 베이글집이에요. 이게 이제 런던 베이글이라는 집인데 이렇게 상권이 죽은 곳에서도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건데 아침 9시에 지금 저렇게 줄을 선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국적인 풍경. 예, 그래서 저렇게 잘 되다 보니까 또 압구정에도 하나 또 오픈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상권은 주고 있지만 저런 아이템의 중요성,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저런 아이템을 유치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뭐 내가 만들 수 있거나 요즘에는 저런 것들도 위탁 운영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획력 자체를 좀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제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이건 이제 런던 베이글이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리모델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북촌에 가서 또 하나 봤던 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이제 바꿔놓은 부분인데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목욕탕 자리였습니다. 목욕탕? 네네. 우리 뭐 이렇게 목욕하고 이거 굴뚝 있는 그 네, 목욕탕? 굴뚝 있고 예. 그런 목욕탕. 아, 원래 이거였어요? 네, 원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와. 중앙탕 이름도 딱 예전 목욕탕 느낌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밑에 육각수 정말 옛날 우리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이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1층에는 어허. 카페를 하고 위층으로는 이제 갤러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목욕탕의 모습들을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탕이에요, 탕. 탕에 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목욕탕 다니시면 예. 우리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물도 뿌리고 뭐 비누칠도 하고 이런 그렇죠, 탕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 위에다가 저렇게 책상을 두고 아, 목욕탕의 그 기본 틀을 그대로 살려서 그렇죠. 저런 인테리어로 타일, 활용했네요. 네, 타일들부터 오. 뭐 의자, 뭐 저는 쟁반 전부 다 아, 저 타일도 옛날 타일 같은데. 예, 타일들이고 와. 저런 타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할 때 네. 비슷하게 또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 그래서 위층으로는 이제 갤러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2층의 모습들이고 그래서 2층에도 보시면 또 탕이 있고 이런데 그 자리에다가 또 이색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굴뚝 또 만들어 놓고 네. 굴뚝 그대로 살렸군요, 일부러. 맞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꼭 뭐 칸칸이 임차를 주거나 통으로 임대를 안 주더라도 우리가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요즘에 또 시대에 맞는 임차를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요즘에 MZ세대들한테 또 유행이 되는 게 바로 아트테크. 아하, 그렇죠. 미술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뭐 미술관으로 개조를 해서 대관이나 또는 운영수요 아니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교통이 불편하고 하더라도 사람을 오게 만들면 그렇죠. 되니까 매니아층이 오게 좀 만드는 오게 기획이 되니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획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북촌에 갔었을 때 또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네, 재밌네요. 또 네, 그 다음에 한번 네.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편의점과 우리 게임 업체 간의 콜라보레이션. 지금 편의점하고요. 네,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전혀
이제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보시면은 이게 지금 편의점의 바깥 모습입니다. 이제 24시 블랙이라 해가지고 게임 업체 중에 이제 게임 중에 펄어비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게임이 검은 사막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과 콜라보를 하면서 제품들과 안에 자체를 전부 다 검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와우. 지금 보시면 뭐 김밥부터 저런 인테리어 저게 편의점이라고요? 예,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매니아층들 저 유저 저 보시면은 햄버거 검은초, 삼각김밥 검은초, 콜라 뭐 다 지금 온통 검은색으로 칠을 해놓은 거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 뭐 와. 유치하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획기적이다. 유저들한테는.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 분들은 그럼요. 현실에서도 비슷한 걸 맞습니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뭐 한 가지 있었던 이벤트가 보니까 여러 가지 굿즈들을 저렇게 파는데 저런 것을 사가지고 뭐 안에 뭐 기념주화 같은 게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런 이마트 이제 편의점 어플로 찍어서 바코드를 찍으면 또 게임에서 보상을 해주는 아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획력들. 현실하고 예. 게임 세계를 또 연동을 해주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많은 유저들이 와서 이게 드레스 코드도 맞춰서 왔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검은색으로 입고 와서 맞추고 와서 아까 먹는 그런 시코네에서 이렇게 사서 먹으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검은 사막. 예, 검은 사막.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도 내가 또 건물에 아이템을 유치를 할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요즘 트렌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발로 뛰는 우리 황 리포다. 네, 예. 발에 불이 났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전문가답게 진짜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돈드라 부동산 정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난주 성수 이후에도 네. 굉장히 그 댓글 반응이 네, 네. 무려 한 4개 정도 정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뭐가 달릴 네, 것 같아요. 이번 검은 주는- 사막 네. 쪽에서 애호가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저번 주 또. 4개에서 이번 주는 한 8개 정도는 달리지 않을까. 두배 뛰기로. 네, 주변 사람 좀 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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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다음 동네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황주현 리얼리티 에셋 대표도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나오신 분들이 너무 재밌는 정보들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